안녕하세요.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지금 당신은 바르셀로나의 심장부, 네, 바로 안토니 가우디의 이 경이로운 미완성 교향곡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아,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죠.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그 자체의 상징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무려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뭐랄까 살아 숨쉬는 건축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탐험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미리 공유해 주신 그 귀중한 자료들, 가우디 건축 분석 보고서나 역사 기록들, 또 다른 분들의 방문 후기 같은 것들요. 네, 그 자료들 저희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당신 눈앞에 이 놀라운 공간을 훨씬 더 깊이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가우디의 비전, 또 그 독창적인 건축 언어, 숨겨진 상징들,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이야기까지.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 자료 중에서도 그 건축 기술 분석 파트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이 성당 완공되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네, 그 압도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가우디가 어떻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방문 후기 노트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듯이 빛과 색, 공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감각적 경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걸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구상한 인물 안토니 가우디부터 만나봐야겠죠?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당신 역사 노트에도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던데요. 네, 카탈루니아 모더니즘을 이끈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입니다. 꽤 세 가지라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자연, 그리고 그의 깊은 신앙심, 마지막으로 건축 그 자체였어요. 특히 당신이 밑줄까지 그으셨던 것처럼 자연, 이게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예요. 아, 그렇죠. 나무 구조나 동물의 뼈. 네, 숲에 나무가 자라는 방식, 동물의 뼈 구조,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 같은 거요. 그는 자연의 형태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효율적인 원리에서 건축적인 해답을 계속 찾았던 거죠. 고딕이나 동양미술 영향도 받았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고딕 양식, 동양 미술, 이슬람 건축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재창조했다는 점이에요. 그의 작업 방식도 참 독특했다고 하던데. 그 노트에도 있었어요. 복잡한 도면 대신에요. 아, 네. 그 유명한 3차원 모형, 끈이랑 줄을 매달아서 거꾸로 만든 현수선 모형 같은 거요. 그런 입체 모델로 구조를 먼저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장인들과 소통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해 나갔다고 하죠. 와, 대단하네요. 기존 고딕 양식은 좀 불완전하다고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미완의 양식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래서 자연의 형태처럼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완벽한 건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신 분석 자료에도 자주 나왔을 텐데 그 카테나리 아츠나 하이퍼볼로이드 같은 기하학적 형태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깨진 타일 붙이는 기법도 유명하잖아요. 트랭카디스. 아, 트랭카디스. 맞습니다. 그것도 재료를 다루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재활용의 미학도 보여주고요. 심지어 성당 안에 의자 같은 가구 하나하나에도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할 만큼 디테일에 강했어요. 정말. 마지막 11년은 오직 여기에만 헌신했다고요? 네, 오롯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만요. 근데 안타깝게도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터지면서 그 작업실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모형과 설계 자료가 사라졌죠. 이게 나중에 건축 과정에 큰 어려움이 됐고요. 아, 비극이네요. 지금은 여기 지하 예배당에 잠들어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이곳 지하 예배당에 안치되어 있고 그의 신앙심과 업적을 기려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가경자, 그러니까 시복시성 후보자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당 외관을 한번 둘러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계신 위치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고개를 한번 들어 주변을 쭉 훑어보세요. 네, 크게 세 개의 파사드, 그러니까 정면 외벽이 있죠. 네, 동쪽을 향한 탄생의 파사드, 서쪽을 향한 순환의 파사드, 그리고 저쪽
아직 공사 중인 남쪽의 영광의 파사드. 이렇게요. 하늘 높이 솟은 탑들도 아주 인상적이죠. 그렇죠. 총 18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12개는 12제자, 4개는 4대 복음사가, 하나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가장 높이 솟을 중앙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현재까지 13개가 완성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탑은 완공되면 172.5m,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거예요. 와, 172.5m. 대단하네요. 탑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피라미드처럼 중앙으로 모이는 듯한 배치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어느 쪽부터 볼까요? 아마 지금 해 뜨는 동쪽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여기가 가우디가 1893년부터 1936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직접 감독하면서 거의 완성시킨 유일한 파사드예요. 네, 그래서 가우디의 손길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주제가 예수의 탄생이다 보니 정말 생명과 자연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조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자료 사진에서 보셨던 거북이랑 카멜레온 찾으셨나요? 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아, 거북이는 영원함, 카멜레온은 변화를 상징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막 나뭇잎이랑 새들로 장식된 생명의 나무 같은 디테일들, 이런 거 직접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 칸생의 파사드는 당신 건축 분석 노트에서도 구조를 잘 짚어주셨는데 보시면 3개의 커다란 문으로 나뉘어 있어요. 각각 희망, 신앙, 자선이라는 신학적 미덕을 상징합니다. 아, 그렇군요. 왼쪽이 희망, 오른쪽이 신앙. 네, 왼쪽 문이 성 요사백에 헌정된 희망의 문, 오른쪽이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신앙의 문,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 예수에게 헌정된 사랑, 자선의 문입니다. 그럼 그 위로 솟은 4개의 탑은요? 그 4개의 종탑은 사도 마티아, 바르나바, 유다 타데오, 시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초기 스케치 자료에서도 살짝 보이는데 가우디는 원래 이 파사드를 다양한 색깔로 칠할 계획이었대요. 오, 정말요? 지금은 돌 색깔 그대로인데. 네, 파스텔 톤으로 아주 화려하게 칠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지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겠죠? 내전 때 일부 조각들이 파괴됐었는데 그건 일본인 조각가 에치로 소토오가 복원했습니다. 가우디 정신을 연구해서 아주 섬세하게요. 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 줌으로 당겨서 한번 자세히 감상해 보세요. 정말 돌로 쓴 서사시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성당 반대편 서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아니면 시선만이라도 그쪽으로 돌려보세요. 네, 순환의 파사드가 보일 겁니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방금 본 탄생의 파사드랑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르죠? 훨씬 엄격하고 직선적이고 그쵸, 약간 뼈대만 남은 것처럼 거칠고 좀 황량한 느낌까지 들어요. 네,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 죽음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 파사드는 가우디 사후인 1954년에 짓기 시작해서 그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그 조각들,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의 작품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현대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전통적인 가우디 스타일을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당시 역사 자료에도 쓰여 있었죠. 아, 맞아요.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죽음이라는 주제랑 연결된다고 하고요. 가우디는 이 파사드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경외감과 함께 죄의 무게, 희생의 고통을 느끼길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살이 없고 각진 형태,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 키아로스크로 효과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구상했죠. 아래쪽 현관홀, 나르텍스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좀 기울어져 있네요. 네, 그 기울어진 기둥들 보세요. 마치 고통 속에 뒤틀린 뼈나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죠. 6개의 기둥이랑 그 뒤에 18개의 더 가는 기둥들이 지붕을 약간 위태롭게 지탱하는 듯한 구조. 이게 보는 사람에게 불안감과 긴장감을 줍니다. 아, 그리고 그 마방진, 노트에 있었는데 어디 있죠? 문 옆 벽면을 잘 찾아보세요. 숫자판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로 더해도 합이 33이 되는 마방진입니다. 33.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이.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숨겨진 디테일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공사가 한창인 남쪽 면, 영광의 파사드군요. 네, 저곳이 완공되면 성당의 주 출입구가 될 예정입니다.
2002년에 착공했고 이름처럼 인간의 죽음 후에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천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7대 죄악이나 7가지 주선 같은 상징들이 조각될 거라고요? 네, 계획상으로는 새 파사드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조각 장식도 가장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 파사드 완공이 좀 논란이 있다고요? 최근 뉴스 스크랩 자료에 있었는데. 아,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원래 가우디 계획에는 파사드 앞으로 넓은 광장이랑 거대한 계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만들려면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두 블록 정도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약 1000가구나 상점이 있는 곳이죠. 그럼 엄청난 문제인데요? 그렇죠. 건축위원회는 그 계단이 1915년 가우디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비용이나 주민 이주 문제 때문에 바르셀로나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건물이 단순히 건축을 넘어서 도시계획, 사회적 합의에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성당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한번 발을 들여놓아 보세요.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방문객들처럼 당신도 순간 숨을 멈추게 될지도 몰라요. 와, 진짜 외부랑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네요. 꼭 거대한 돌로 만든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간 저 기둥들. 중간에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면서 거대한 천장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나무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신 건축 분석 노트에서 가우디의 구조적 혁신으로 꼽았던 부분이에요. 저 기둥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고 위로 가면서 나무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죠. 아, 그러네요. 이 독특한 가지형 기둥이랑 이중 나선 구조가 건물의 엄청난 무게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요. 덕분에 기존 고딕 성당에 꼭 필요했던 그 건물 밖에 있는 육중한 버팀벽, 부축벽이 거의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부 공간이 이렇게 넓고 확 트인 거군요. 벽면도 거의 다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맞습니다. 내부 공간은 훨씬 넓고 개방적으로 벽면에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위한 자리가 생긴 거죠. 기둥에 쓰인 돌 종류도 다 달라요. 아래쪽 굵은 기둥에는 더 단단한 붉은 반암을 쓰고 위쪽에는 사암이나 화강암, 현모암 같은 걸 써서 구조적인 필요랑 색감까지 다 고려했어요. 와, 세심하네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저 높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당신 자료에 나왔던 그 쌍곡 포물면 형태 보이시죠? 네, 그 중앙에 뚫린 구멍들, 마치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또는 밤하늘의 별처럼 자연광을 부드럽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공간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사방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빛의 향연. 와, 당신 방문 후기 노트에 빛의 마법이라고 쓰셨던데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성당 내부가 시간에 따라, 해의 각도에 따라, 심지어 구름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른 색깔로 물드는 거대한 만화경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색의 빛 속에 서 계신가요? 가우디가 햇빛은 최고의 화가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색채는 생명의 표현이라고도 했고요. 그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설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보통 고딕 성당은 성경 이야기나 성인 모습을 담은 화려한 유리를 높은 곳에 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우디는 반대로 했어요. 신자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인이나 성지 이름이 새겨진 강렬한 색의 유리를 아래쪽에 뒀어요. 그리고 그 위쪽 높은 창문들은 대부분 투명하거나 옅은 색 유리를 써서 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했죠. 아, 그래서 빛이 저 기둥이랑 천장을 직접 비추는군요. 네, 그 빛이 아까 본 나뭇가지 같은 기둥과 천장의 복잡한 구조를 비추면서 공간을 더 신비롭고 장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랄까,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한 수직적인 상승감을 극대화하는 효과죠.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 계획도 다 다르다고요? 네, 아주 의도적입니다. 당신 분석 자료에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해가 뜨는 동쪽, 그러니까 탄생의 파사드 쪽 창문들은 주로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같은 차가운 색조예요. 생명의 시작, 아침의 신선함, 희망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럼 반대쪽, 서쪽은요? 순환의 파사드 쪽. 네, 해가 지는 서쪽 창문들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같은 따뜻한 색조가 주를 이룹니다. 하루의 끝,
순환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상징한다고 해석돼요. 이렇게 가우디는 빛과 색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공간 전체에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를 통해 경건한 명상과 기도를 위한 최적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특히 해가 낮게 뜨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 그리고 하지나 동지 무렵에는 빛이 더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색채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누가 만든 거죠? 현재 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는 카탈루냐 예술가 주안 빌라그라우가 가우디의 정신을 이어서 디자인하고 연유리 기법으로 제작한 거예요. 생유리 조각들을 납선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인데 이 납선조차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리듬감이나 드로잉 같은 효과를 주도록요. 아,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납선의 움직임도 예술적이네요. 그렇죠. 유리의 색과 질감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흐르는 검은 선의 움직임까지 느껴보세요. 내부를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세부 요소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재단으로 가는 청동문에는 카탈루냐어로 주님의 기도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당신 노트에 한국 분들이 유독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구절 앞에서 사진 많이 찍는다고 써 있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아, 그 구절이요? 네, 찾아보면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또 높은 탑 내부 벽면에는 라틴어로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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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인 엑셀시스 같은 찬미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2010년에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앞으로 상당 곳곳에 오르간이 더 설치돼서 완공되면 8,000개가 넘는 파이프 소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모든 경이로움성에서도 여기가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사실. 1882년에 시작해서 가우디가 맡은 게 1883년이니까 와, 14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공식 목표 완공 시점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주요 구조물 기준이고요. 아, 그럼 세부 장식이나 그 논란의 계단 같은 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2034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 자료에 있던 그 농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공되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한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하하, 그렇겠네요. 초기에는 기부금으로 지었다고요? 네, 초기에는 주로 익명의 기부나 헌금이었는데 현재 주된 재원은 연간 약 500만 명, 바로 당신 같은 방문객들이 내는 입장료 수입입니다. 한 사람당 대략 25유로에서 40유로 정도 되죠? 건축 기간이 길긴 하지만 뭐 쾰른 대성당은 600년 넘게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게 보면 현대 기술 덕분에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신 기술 분석 자료에도 나왔듯이 1980년대부터 CAD 같은 컴퓨터 설계가 도입됐고 CNC 기계로 돌을 정밀하게 깎고 심지어 비행기 설계 소프트웨어로 구조 계산도 하고요.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고 있죠. 근데 또 재료는 가우디가 계획했던 걸 쓴다고요? 네, 동시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몬주익 언덕의 삶. 물론 지금은 구하기 어려워서 영국 같은 다른 지역 돌이나 화강암도 쓰지만요. 강화 콘크리트나 카탈로니아 전통 방식인 카탈란 볼트 기법 같은 것도 지키면서요. 가우디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거죠. 과거와 현재 기술이 공존하는 현장이에요. 아, 그리고 공식 앱. 그것도 추천하셨죠, 자료에. 네, 공식 모바일 앱을 쓰면 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9개 언어 오디오 가이드도 있고 물론 저희 안내가 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지만요. 하하, 네. 증강현실 AR 기능도 있고 수어 안내까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빈 얘기했지만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이나 늦은 오후에 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과 귀, 마음으로 직접 느끼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이곳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의 경험은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구경,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되어가고 있는 건물, 그리고 자연과 신앙, 혁신적인 기술과 인간의 오랜 염원이 하나로 어우러진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간을 체험하는 거죠. 맞아요. 가우디의 비전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당 바로 옆에 보면 지붕이 독특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죠. 아,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학교 건물. 가우디가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직접 설계해서 지어준 곳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하죠. 저 지붕 모양도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네, 나뭇잎 표면처럼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고안된 실용적인 디자인이에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자연 원리를 응용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가우디의 세심함과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당신 자료 중 가우디의 인간적인 면모 섹션에서 이 학교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신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긴 그냥 돌과 유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인간의 위대한 상상력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 기술 혁신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인간의 창조성과 자연세계의 경이로움 사이에 깊은 대화가 펼쳐지는 장엄한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이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서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우디가 생전에 건축에 더디다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죠. 나의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네, 아마 신을 염두에 둔 말이겠죠. 속도와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당신과 같은 수백만 방문객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이 장대한 프로젝트.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과 인내, 신념, 그리고 위대한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에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곳을 거닐고 계신가요?